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정신 차렸다 김문수. 제가 이 자유파 정론 방송을 지향하는 이 유튜브로서 저도 저 조중동이나 저 이 기성 언론, 저 허접한 저 기성 언론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각종 정치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뭐 파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무슨 특종 임내, 무슨 단독 임내 하면서 시청자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 정치가 워낙 예민해서 저는 무슨 특종 터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고성국 TV를 어쩔 수 없이 인용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 자유파 정치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정신차려 김문수 칼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김문수에 대한 엄청난 비판,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수선해진 이 반 이재명 전선을 다시 정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제가 저 스스로도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김문수 단독 인터뷰를 오늘 게재했는데요. 뭐 저기서 뭐 다른 데서 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맞춤형 후보가 김문수다라고 김문수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칼럼 인터뷰에서 이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 나다. 이재명의 도정과 나의 도정을 비교해보라. 네, 김문수는 이재명 전에 8년을 도지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그 후에 이제 이재명이가 도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대조가 가능하죠. 이 김문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보다 몇십 배 이상의 개발을 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의혹 하나 제기된 바가 없다.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다산 신도시 뭐 이건 다 대장동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또 평택 삼성전자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파주 LG 단지 조성 이것도 뭐 아주 그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도지사 8년 동안에 해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측근 중에 누가 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있냐? 그 흔한 의혹 하나 제기된 적이 있냐? 근데 이재명이는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4년 하는 동안에 이 수많은 의혹을 만들어냈고 측근들이 구속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김문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이다. 이재명과 가장 대조적으로 이재명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고 그러면서 아무런 잡음도 없이 일을 해낸 사람이 나다. 대조가 가능하다. 비교해봐라. 제가 이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문수의 인터뷰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실망하고 또 지지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김문수가 자유우파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자유우파 정치인 중에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을 확실한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하면 김문수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연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을 유일 후보냐 이거예요. 김문수가 아니면 누구냐? 과연 나경원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한독수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철우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모든 기준과 잣대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바로 그 점을 김문수가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정신 차렸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좌스럽다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어요. 좌스럽다. 이 좌파스럽다. 종북 주사파스럽다. 이재명스럽다 이런 뜻인데, 좌스럽다. 이 생긴 것부터가 딱 보면 좌스러운 자들 있잖아요.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착 보자마자, 멀리서 보자마자 뭔가 좌스러운 냄새가 막 뭉게뭉게 막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도나 말투가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별종인 이재명이는 좌스러운 것들 중에서도 아주 독종이라서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보통의 무기로는 안 된다. 맞춤형이어야 된다. 웬만큼 좌스러운 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무기로 격퇴가 가능한데, 별종 중에 별종, 독종 중에 독종인 이재명이라 이재명을 꺾으려면 이재명에 맞춤형 무기가 필요하다. 이제 옛날에 그 전쟁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썼던 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썼던 게 활입니다. 활은 먼 거리에서부터 총이나 그 대포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때는 활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활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고, 또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쓰는, 옛날에 중국 저것들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오랑캐라 그러면서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 한민족한테 붙여진 이름이 동입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인데 이 이자가라고 하는 게 활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형 문자의 뜻이. 그 정도로 활을 잘 쐈어요. 그러니까 저 당태종의 누나를 꿰뚫었던 건 또 활 아닙니까? 네, 이순신 장군도 수전 이전에 육군이었는데 그때 이 활을 그렇게 잘 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게 지금의 양궁 챔피언까지도 연결됐을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죠. 이 활입니다. 근접전으로 가면 이제 각 나라마다 칼의 종류가 달라요. 돌을 쓰는 데가 있고 검을 쓰는 데가 있고 또 창을 주로 쓰는 데가 있고 검도 단검을 쓰는 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은 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활 중에 말이에요. 활 중에 두 가지 특수한 활이 있어요. 그 전쟁 영화 보면 잘 나옵니다. 왜 이 총처럼 이렇게 해서 쏘는 활 있잖아요. 기계식으로 쏘는 거. 그걸 쇠뇌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노라고도 그러죠. 이게 엄청 강력해요. 여러 대를 막 한꺼번에 쏠 수 있는데 다만 이걸 장전하고 끌어당기고 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쇠뇌는 단거리 접전에서는 안 씁니다. 매복을 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또는 약간 거리가 떨어졌을 때 워낙 사거리가 잘 나가니까 막 1000m까지도 날아가니까 그래서 원거리에서 또 매복해 있다가 딱 준비된 상태에서 쓸 때 쇠뇌라고 하는 무기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편전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이 통 같은 기구에 딱 넣어서 한 30cm 정도, 보통 화살이 좀 이 정도 길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 깃털을 달아서 회전을 줘서 이렇게 날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절반 정도로 짧은
짧은 화살을 쏘기 때문에 애기 화살이라고도 그래요. 애기살이라고도 불리는 이 편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쇠뇌하고 달리 직접 이렇게 해서 딱 쏘는데 이게 엄청 강력합니다. 화살보다 또 작기 때문에 적이 날아오는 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강력합니다. 그 관통력이. 이게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쓸 수 있는 활이에요. 제가 뭐 잘 모르는 이 옛날 무기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별종 중에 별종. 우리가 상대해야 될, 우리 앞으로의 우리 자유우파 후보가 상대해야 될 저 종북주사파의 적장이 별종 중에 별종, 독종 중에 독종인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한테 딱 맞춤형 무기로 장착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맞춤형 무기로 무장된 후보가 누구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저는 김문수가 인터뷰 하루 만에 정신 차렸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재명의 맞춤형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나경원도 조금 전에 대담한 나경원도 이재명의 맞춤형 무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도 맞춤형 무기, 황교안도 맞춤형 무기고 이철우도 맞춤형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누가 더 이길 확률이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는 수십 가지의 변수들이 있어요. 뭐 이미지가 괜찮다, 뭐 중도 확장성이 어쩌다, 뭐 말을 잘한다, 뭐 TV 토론에 능하다, 뭐 세력이 많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느냐예요. 맞춤형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후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종 중에 별종, 독종 중에 독종인 이재명의 딱 맞춤형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김문수가 정신 차렸다고 하니 여러분, 김문수는 그럼 과연 이재명의 맞춤형 후보의 경쟁력을 갖고 있냐, 폭발력을 갖고 있냐,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김문수를 보고, 다시 한번 나경원을 보고, 다시 한번 윤상현을 보고, 다시 한번 황교안을 보고, 다시 한번 이철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우리 자유파 아미고 동지 김영학님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김영학님은 보수는 다 같이 뭉쳐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뭉쳐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정말 절절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또 어제 제가 우리 아미고 서울지역본부장, 수도권 지역본부장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김문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고 나서도 내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았는데 우리 김영학님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아미고 본부장들과의 긴급 간담회 내용을 영상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김문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논쟁적이고 또 좀 혼란스러운 주말이었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아침 방송도 김문수 논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전해드렸고 또 제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제대로 해주는 정치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이 뭘 듣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성언론의 그 중도파리에 넘어가서 실체도 없는 중도 쫓아다니느라고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후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김문수의 발언도 그렇지만 김문수가 아닌 여러 사람들도 다 그런 중도파리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유일하게 중도파리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막상 김문수를 손절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누구든 확실하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는 후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후보가 또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칼에 손절하지 못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고쳐서 쓰자 이런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또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김문수 사태가 비온 뒤에 땅 굳듯이 김문수의 실수를 넘어서서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운 자유파의 창이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문수한테 달려있다. 이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무슨 소리 해줍니까? 아무리 고성국 TV가 자유파 국민들이 경청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김문수가 스스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라고 그걸 변명을 해주고 뭘 해줘도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운 자유파의 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변적으로 김문수한테 달려있다. 며칠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며칠이냐?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의힘 경선 등록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이루어지면 비로소 경선 후보 자격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이번 김문수 사태는 그 이전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손절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들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미련을 갖고 끌려갈 수도 없죠.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정 김문수와 그 캠프가 정말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김문수를 손절하고 나면 누가 있냐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김문수가 지금의 김문수가 된 게 그 국회에서 사과라고 유치원생들한테 야단치듯이 할 때 혼자 버틴 것 때문에 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문수는 거의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이 탄핵 상황에서 광화문에 한번 나오기를 했습니까? 뭐 한남동에 한번 나오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김문수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겁하게 다들 일어나서 유치원생들처럼 절할 때 절하지 않고 거부한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유호 탄핵 전국 속에서 한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문수 별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행동 하나가 엄청 큰 거죠. 아니 뭐 김장수 장군이 꽃꽃장수 별명 얻은 게 김정은이한테 고개 안 숙인 거 하나 갖고 꽃꽃장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응축된 거예요. 철학과 뭐가 다 응축돼서 그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뭐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타를 만들려면 일주일만 해도 새로운 스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하룻밤 자고 났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더라는 바이런의 얘기 있잖아요. 지금처럼 막 굉장히 역동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스타가 나타나는 게 그저 2, 3일이면 됩니다. 특히 옛날 같은 그 기성언론 시대는 뭔가 물건이 돼도 이걸 알리는 데만 두세 달 걸렸어요. 지금은 물건이다 싶으면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김문수 손절은 신중하게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질질 끌려갈 이유도 없다. 이것은 김문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는 김문수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대안 없지 않다. 누구든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판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만 경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유파 본대는 광화문에 있고 한남동에 있고 헌재 앞에 있었고 그리고 전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광장으로 나왔던 그들이 자유파 본대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건 이 본대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옆에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쭈삣 50일 후에 치러질 대선 경선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다. 자유파 본대는 이미 부방대에 황교안이 출마해 있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국민변호인단 20만 국민변호인단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윤어게인을 진짜 실행할 그런 자유파 후보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누군가 된다고 치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바깥에 이 자유파 본대가 배출한 황교안을 비롯한 다른 두세 명의 후보와 최종 결선을 벌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자기들끼리는 컷오프니 1단계니 2단계 경선이라고 경선표를 짰지만 그거 다 합쳐서 1단계예요. 그다음에 자유파 본대,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본대가 배출한 후보들과의 진짜 단일화는 그 이후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바깥의 일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도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까지 등록 안 하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한덕수 변수는 일단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바깥에 우리 자유파 후보들이 본격적인 2차 단일화를 할 때 그때 한덕수도 참여할 자격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아무리 대선 정국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투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이에요. 두 번째 축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대선 정국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통일당도 후보 내고 국민변호인단도 후보 내고 또 부방대는 이미 후보 냈고 자유대학이나 탄대청이나 우리 계몽된 청년들도 후보를 내라. 그래야 발언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자유파 그 투쟁 단체들은 한편으로 윤석열 지키기 투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역량에 맞게 후보를 내는 후보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 지지로 의견을 모아가든지 뭔가 선거판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한 행동을 해야 발언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자유파의 정통성을 제일 이어받고 윤의견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기왕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투표권이 없는 자유파 국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든지 또는 바깥의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적합한 후보인지를 열심히 알리고 지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워낙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고 이미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기성 언론들은 별거 아니에요. SNS와 자유파 유튜브에서 어느 후보가 더 지지를 받느냐가 바로 승패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이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엉뚱한 자가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단일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찌어찌해서 후보가 됐다 칩시다. 그럼 그 자가 국민의힘 바깥에 황교안과 자유통일당 후보와 또 뭐 국민변호인단 한덕수 대행을 내세우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 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1대1로 경선하려고 하겠어요? 거부한다고. 그러면 그 순간 자유파 대연대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각자 흩어져서 필패 국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자가 이를테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 그러면 그 한동훈의 승리를 위해서 한교안이 주저앉아야 되고 단일화도 안 하겠다 그럴 텐데 한교안이 주저앉아야 되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주저앉아야 되고 국민변호인단이 내는 후보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 생각에는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이철우 셋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황교안 자유통일당 후보 국민변호인단 후보하고 단일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자유파 대통합 단일 후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또는 입장의 차이 때문에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중에 한 명을 지지해라. 투표권 있는 분들은 투표하고 투표권 없는 분들은 바깥에서 SNS 활동이라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엉뚱한 자가 되지 않도록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고성호 TV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활동이 좀 모아지고 또 다시 이것이 더 증폭돼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2단계 자유파 대통합을 위한 2차 단일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진짜로 경쟁력 있고 우리 자유파의 정통성을 구현하고 또 대통령을 지키고 윤 의견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재명을 꺾읍시다. 그것이 지금 정세에서 고성국 TV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최일선에서 띄워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아미고 지역본부장님들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2달만 더 고생해 주십사. 저하고 한 2달만 더 죽었다 하고 띱시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직접 논평하지 않고 우리 아미고 본부장들과의 간담회, 긴급 간담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국 칼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4명으로 압축되는 이 컷오프에서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또는 이철우, 이정현, 유정복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됐건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4인 경선에서 2명으로 또 1명으로 이렇게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변수가 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도 되기 전에 터졌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김문수의 실언이 나와서 지금 김문수가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반토막 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문수가 무슨 독자적인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에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좌파들의 사과를 거부한 그때부터 윤핵관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부각되면서 지금의 김문수가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의 그런 이 지지 기반을 스스로 잠식하는 아주 멍청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입니다. 아무리 뭐 민심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 50여 명이 그것도 뭐 이 한동훈 똘마니들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한 7, 80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50여 명이 한덕수 출마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한덕수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면서 이 한덕수 인지도가 올라가고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세훈의 불출마예요. 오세훈은 불출마 전후에서 한덕수 지지를 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으나 오세훈의 지지자들이 뭐 계엄 잘못됐다, 뭐 탄핵 불가피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한동훈 쪽으로 지금 어쨌든 표가 모여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여론조사상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3가지 변수 때문에 김문수가 주춤하는 사이에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는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니까 대충의 추세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위태위태하지만 김문수가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만 놓고 보면 어쨌든 김문수가 1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위태위태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이 어쨌든 2위까지 치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위에 홍준표, 4위에 나경원 이런 순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우리 자유파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대표할 수 있으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 광주에 모였던 이 세이브코리아의 이 집회를 대표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느 누가 점점 더 거세게 번져가고 있는 윤 어게인의 민심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광화문의 함성과 전국 각지의 함성과 윤 어게인의 함성을 그나마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을 사람으로 저는 두 사람을 꼽습니다. 김문수와 나경원입니다. 지금 윤상현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김문수와 나경원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자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우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가 후보가 되는 순간 황교안과의 후보 단일화, 자유통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뭐 한덕수가 나중에 무소속 출마했을 때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냥 완전히 이재명이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홍준표가 안철수와 손만 잡았으면 문재인이 같은 이 흉악한 종북 좌파한테 정권 안 넘길 수 있었어요. 끝내 단일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자유파 진영의 심각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김문수를 1위로 만들든지 나경원을 1위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1위로 만들어야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세이브코리아에 결집했던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지금도 외치고 앞으로도 외칠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황교안과도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고 뭐 한덕수가 나온다 그러면 한덕수와도 후보 단일화 할 수 있고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한 번 던지겠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후보가 제 눈에는 김문수와 나경원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압도적인 1위로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이 경선 룰에 따르면 1차 컷오프에서 4명 한 다음에 4명이 경선에서 2명 뽑고 2명이 1명 뽑는데 2명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컷오프에 4명이 들어가면 그 4명이 경선에서 거기서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50%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끝을 내서 너무나 촉박한 대선 일정에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압도적인 1위를 만들어 놔야 이 사람의 정치적 권위가 확실하게 생기면서 후보의 결단에 따라서 황교안과의 단일화, 자유통일당 후보와의 단일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1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나경원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까? 제가 당장 어제 나경원 대표와 대담을 했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선전하고 있는 나경원이 훌륭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나경원이 국민의힘 1위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문수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1위예요. 위태위태하지만 여전히 1위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라 해봤자 고작 보름이에요. 보름. 이 보름 동안에 국민의힘 후보를 그래도 자유우파 전체의 단일화를 이뤄낼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한동훈이 같은 자한테 배신자한테 다시 뺏길 수도 있고 아예 난 단일화는 없어 해서 8년 전에 손잡았으면 이기는 선거를 그냥 문재인 종북주사한테 내줬던 그런 쓰라린 패배를 우리가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김문수한테 모아줄 거냐 나경원한테 모아줄 거냐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고해야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죠. 전들 여러분처럼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유 딱 하나예요. 자유파 전체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거든요. 자유파 전체, 국민의힘만 보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과 동시에 뭐 한독수도 좋고 황교안도 좋고 자유통일당 누구도 좋다. 자유파의 대의를 위해서 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후보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단일화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김문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답답하고 깝깝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서 결선까지 가지 않고 내면 경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실수 때문에 자충수 때문에 1위가 위태위태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1위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파 전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자유파 단일 후보로 내기 위해서 그 1단계로 국민의힘 경선에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서 1차 경선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경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쉽지 않은 말씀을 드렸고 매우 무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의 비판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또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직시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치는 정년이 없다. 윤석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윤석열은 답하라.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며칠 전에 윤상현과 함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그 사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저가 아니라 관저에서 나오기 전에 관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몰랐는데 전환길 대표가 직접 글을 올렸어요. 이렇습니다. 어제 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의 글입니다. 며칠 전의 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저를 불러주신 자리였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대통령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52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국민 앞에 허리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담담한 메시지를 전하시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시종일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감옥 가도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냐? 청년 세대들 어떡하냐?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연이은 수천만 명의 2030 청년들과 국민들께서 광화문, 여의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 말씀을 채 잊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분의 마음은 온통 국민과 국가뿐이구나 하는 깊은 울림이 왔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나중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다가올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2030 세대들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 공정, 상식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진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기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전한길 선생,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한길 국민 여러분께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게 4월 10날 지난주에 전한길 대표가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 자유일보에는 강병호 교수의 칼럼이 실렸는데 자유일보의 제목을 이렇게 칼럼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정치인 윤석열이 해야만 할 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언제부터냐?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2021년 4월에서 7월 그 얼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윤석열의 직업은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어요. 경계도 없어요. 나이가 몇 살까지 됐으니까 이제 은퇴다? 그런 거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정치인은 정치를 계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52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정치했잖아요. 대통령에 있을 때도 정치했듯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정치를 했고 당연히 대통령 그만둔 이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의 운명이에요. 종북 주사파들이 사악하게도 우리 자유파 대통령들은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어디 감금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대통령 그만두면 정치하면 큰일 날 듯이 쉴드를 쳐왔어요. 그런데 저 좌파 정치인들 중에 김대중이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정치 그만뒀습니까? 노벨 평화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정치를 했잖아요. 심지어 그 김대중의 아내 이희호까지 정치를 계속했잖아요. 저 노무현이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정치 그만했습니까?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판 크게 정치판을 키웠잖아요. 봉하마을을 성역으로 만들고 온통 자기 정치를 했잖아요. 그럼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이자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책방 차려서 돈 벌어 가면서 때만 되면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김대중의 정치, 노무현의 정치, 문재인의 정치에 대해서 이 족벌 언론들이 단 한 번 제대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자유파 대통령들은 대통령 그만두고 뭐 한마디라도 하면 정치하지 마라, 마쿠 정치하지 마라, 사저 정치하지 마라. 이 족벌 언론들이 특히 심한데, 조중동 이것들이 왜 이럴까요? 지것들이 행사해야 할 영향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까 봐 겁이 나서 미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쉴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은 정년이 없습니다. 대통령 그만둔다고 정치인 윤석열의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그만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치가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치인의 정치가 언제 끝나냐? 국민이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끝납니다. 국민이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어도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떠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향받지 않아요. 혼자 잠꼬대처럼 떠들 뿐이에요. 정치인의 정치는 국민만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영향을 받는 동안은 박근혜의 정치, 윤석열의 정치는 끝나지 않아요. 어떤 누가 감히 국민이 원하는 윤석열의 정치를 인위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정치인은 정년이 없습니다. 이 강병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 기소돼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 윤석열은 이 수많은 희생이 발생한 탄핵 정국과 그것의 출발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비상계엄을 해야 했는지 더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치가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며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족벌 언론들이 어떻게든 윤석열의 출연을, 정치적 출연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인 윤석열, 국민이 부르는 한 정치인 윤석열의 정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 윤석열의 운명이에요. 지금 윤어게는 윤석열에게 내리는, 정치인 윤석열에게 내리는 국민의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명령하면 어느 정치인든 받들어야죠. 정치인 윤석열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에 맞게 받들어야죠. 제가 이리저리 확인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혹여나 당신의 언행이 자유파 국민들,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유파 국민들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선, 또 앞으로 구축될 강력한 자유파 빅텐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누가 될까 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치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치를 행동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다시 오겠습니다.
중도 잡을 카드는 성장뿐이다. 다시 성장으로 가자. 뭐 지금 이 족보 언론들이 계속해서 중도 하면서 우리 자유파 윤호개인의 힘을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우리 자유파 진영의 이 경제 전문가가 뭐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적어도 정책적 차원에서 실물 경제를 제대로 살려냈던 사람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꼽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번 대선 출마 권유까지 받았는데 딱 거절하고 자유파가 다시 정권 잡는 재집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내용도 없이 중도 하는 자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한 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중도가 물론 선거에서 이기려면 필요한데 보수가 애매모호하게 내용도 없이 중도 하면은 진다. 실체가 없이 중도 하면은 진다. 중도를 견인할 가장 확실한 카드는 경제 성장밖에 없다. 이게 최경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최경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지냈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한 경제정책을 최노믹스 이걸 영어로 보통 초이 하잖아요. 초이노믹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압승했는데 그 선거 압승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기도 했어요. 자, 최경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유파의 핵심 담론이 성장이란 단어인데 그리고 저 좌파들은 늘 우파가 성장시켜 놓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든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좌파인데 우리 우파가 이 성장이라는 담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장이라는 화두를 우리가 꺼내야 된다. 성장이라는 담론을 제대로 구사를 하면 성장의 결과 서민들한테까지 그 성장의 과실이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 살기 어렵고 막막한 이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우파 후보들한테 지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중도 견인의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하면서 어설프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화끈하게 확실하게 다시 성장 담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중도를 견인해야 한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투자를 더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 이게 우파의 성장 담론의 핵심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성장 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의 이 작지만 강한 정부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윤어겐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최경환은 바로 이 성장 담론을 전면화하는 것을 코리아 그로스 어겐, 코리아 성장 다시 이렇게 해서 영어를 만드니까 코가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마가처럼 우리 우파 후보들은 자유우파 후보들은 코가를 전면에 내세우자. 트럼프의 마가, 자유파의 코가, 대한민국 다시 성장으로. 이렇게 해야 중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중도와 서민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해본 사람 그리고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 현실 속에서 지금 자유파가
실체도 없는 중도 쫓아다니다가 지지 마라. 확실한 성장 다시라는 캠페인을 전면화함으로써 코가 시대를 열자. 그러면 중도 잡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책적 조언 또는 정치적 조언을 했습니다. 자유파 후보들이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괴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괴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돌팔매. 지금 언뜻 보면 이재명이는 진짜 괴물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짜 괴물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의 그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괴물 골리앗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제 서초아미고 발대식에서 서초아미고 본부 발대식에서 짧은 특강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오늘 고성국 칼럼 대체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우리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우리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괴물과 같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다윗의 처지거든요. 저는 결론도 골리앗을 거꾸로 틀린 다윗의 승리처럼 우리 자유파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작전을 잘 짜고 무기를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돌팔매로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동화 같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돌멩이는 인류 역사 최초에 나타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손의 힘으로 그냥 던지면은 실제로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뭐 상처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돌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팔매로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배가시켜서 파괴력을 높이는 건데 우리도 그 방식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자유파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원심력을 많이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중도 확장입니다. 이 중도 확장을 최대한 해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 확장, 이 원심력을 최대한 강화 높이려면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 돌팔매 이거를 제대로 쥐고 있지 못하면 돌리다가 놓친다고요.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돌려야 비로소 중도 확장이라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이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광화문과 윤어게인인 거예요. 이 자유파가 지금 뭘로 뭉쳐있냐? 윤어게인과 반 이재명으로 뭉쳐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어게인과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제대로 딱 잡고 돌려야 자유파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파는 아닌데 이재명은 아니잖아 하는 많은 이른바 무당층 중도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돌리다가 놓치면은 싸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누가 좋겠냐? 대개 김문수나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다수 자유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문수나 나경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되려면 확실하게 윤어게인의 중심에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확실하게 윤어게인의 중심에 서 있어야 비로소 여기에 힘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세게 돌려서 반 이재명이라는 이 원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치렀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심은 이 콘크리트 지지층 35%였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먼저 구축을 해 놓으니까 근데 그걸 확실하게 구축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힘만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힘, 유경수 여사의 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응축돼서 이게 박근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마음껏 돌려서 중도를 최대한 확장해서 52%로 이겼잖아요. 50을 넘긴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이 잘 서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돌려도 이게 이탈하지 않았던 거예요. 궤도로. 그러면 지금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12년 전에 박근혜처럼 확실하게 중심에 서 있냐? 우리가 사실 한 2, 3주 전에는 김문수가 확실하게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유파가 모아줬거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경원은 확실하게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김문수보다는 나경원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표이동이 생겨버리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다윗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김문수도 어쨌든 양해는 안 차지만 다윗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나경원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의 가능성을 가진 카드가 2명, 3명, 4명 많을수록 좋잖아요. 당 밖에도 황교안이 있고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낼 건데 또 한덕수도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의 첫 번째 요건은 윤 어게인의 중심에 서 있느냐예요. 탄핵 반대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느냐예요.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백날 중도 확장한다고 돌려봤자 궤도 이탈한다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후보를 압축하자는 거예요. 지금 8명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일단 김문수와 나경원이 그 다윗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이 두 사람을 일단 4강에는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4강에는. 그리고 나서 이 4강에 올라온 두 사람이 이제 경쟁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모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이 사람이 한독수도 좋고 한교안도 좋고 자유우파라면 다 함께 하자. 더 강한 중심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단일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야 과정에서 정말로 박근혜의 35% 콘크리트 지지층 같은 확실한 우리 자유파의 중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중도로 나가야 비로소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이 돌팔매로 이 골략 괴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유파의 중심에 서는 것이 먼저다. 윤 어게인을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자유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중심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이 외연 확장에 나가야 된다. 중도라고 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들 설명하는데 간단해요. 이재명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중도야. 그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면 우리가 이겨요. 보세요.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서 이재명이가 47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이재명이가 보여준 그 수많은 폐악질과 파륜적인 행동들 때문에 비호감도 얘 60이 넘잖아요. 비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뭐하러 이재명을 찍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3년 전에는 47까지 얻었지만 지금 투표하면 40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건 이재명이가 얻은 것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2단계 단일화 다단계 로켓 추진체를 발사해서 최종적으로 자유우파의 단일 후보를 내고 이 단일 후보가 이재명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24만 표 얻어가지고 이재명 눌렀잖아요. 이재명이는 절대 3년 전에 47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48만 얻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이 중심을 확실하게 세운 사람이 제대로 쓰면 이 다윗같이 돌팔매질해서 괴물 같은 거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첫째, 우리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겠어? 이런 패배주의로부터 우선 벗어나야 돼요. 국민의힘이 한심스러운 게 저것들이 어차피 질 선거 끝난 다음에 당권이나 어떻게 좀 해보자.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홍준표가 했던 짓이에요. 홍준표가 그때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대선에서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당권은 자기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고 실제로 그 계산대로 됐어요.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그래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2달 만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에 선거 전부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이 탄핵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52%, 48%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변화된 상황을 전혀 모르고 8년 전에 졌는데 그때 지더라도 대선 후보 나가니까 당권은 나한테 오더라. 이번에도 어차피 지는 선거지만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권이 어디 가냐. 싼 거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다시 당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치 쭉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자 어차피 뭐 선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 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뭐 그 다음에 국무위라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들 우르르 몰려서 어디 갑니까? 홍준표 캠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정말 이 아주 천박한 개파 정치, 자기 정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믿고는 우리 대선 못 치러요. 대선 후에도 아주 암담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김문수, 나경원, 김문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무조건 후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선에서 지면 내 대선 되는 졌지만 당권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문수는 귀찮아서라도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 후보가 되고 나면 한덕수도 좋고 한교안도 좋고 단일화 하겠다라고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문수는 공개적으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도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홍준표 이하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김문수로 표를 모아줘야 돼요. 네. 둘 중에 누가 좋냐?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여러분들 선택에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 어쨌든 4명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4명 중에 나중에 2명을 뽑을 때 그때 한쪽으로 확실하게 표를 모아서 과반해가지고 1차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도 없는 대선에서 바깥에 있는 한덕수니 황교안이니 자유통일당이니 해서 다시 2단계 단일화를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쉬운 길은 아닌데 당구 보면 난구라 그래. 무지무지 어려운데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을 때는 맞춰요. 근데 쉬운 공 1, 2쳐도 되고 저리 쳐도 되고 이리 쳐도 되는 거는 너무나 쉽게 눈 감고 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프로들이 실수해. 길이 많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딱 요 길밖에 없어.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가 진다고. 그러니까 딱 요 길밖에 없을 때 이 외통수에 걸렸을 때 오히려 살아날 수 있어요. 요 길대로만 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과 김문수 두 사람한테 표를 모아주되 둘 중에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해도 돼요. 일단 4강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김문수, 나경원 둘이 불러다가 토론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중에 한쪽으로 더 확실하게 중심이 서 있고 확실하게 이길 사람, 이 사람으로 세워놓고 2단계 단일화를 준비해 갑시다. 우리 아미고 동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 지금 당의 주인이 없잖아요. 자유파 국민들도 지금 너무 많은 패배와 오랜 투쟁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거든.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미고 동지 여러분들만은 저하고 굳게 손잡고 2달만 더 고생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겨놓고 쉬어야지. 이겨놓고. 오늘 여러분들 그 각오를 다시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